자, 그러면 철학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철학. 자, 멀리서 올라오십니다. 박구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제 뭐 평탄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요새 사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힘들어. 제 생각에는 이 내란의 성격과 관련해서 네.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네. 잘 짚어지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쿠데타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박정희 5.16 쿠데타 대표적으로는 예. 그다음에 전두환의 5.17 쿠데타가 5.17. 있었지.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의 12.3 쿠데타가 12.3. 있었는데요. 네. 박정희의 쿠데타나 그 처음에 그 신군부가 이뤘던 12.12 쿠데타의 경우는 사실은 군부 내부의 권력 투쟁을 위한 어떤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5.17 전두환 쿠데타하고 이번 12.3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을 살인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관련된 조사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를 향해서 수사와 재판이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 네. 그 느낌이 우리 모두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준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중심이 벗어나 있는 듯한 그리고 그러다가 흩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특히 재판부가 그런 우리한테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더 많은 의심을 주잖아요. 이게 큰 문제죠. 제일 지금 스트레스의 가장 큰 그렇죠. 원인 제공자는 직위원이와 네, 너무 직위원. 조의됩니다. 조의되죠. 네. 그들이 우리에게 사실 내란 이후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 예. 두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에게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작가님 그런 연락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 뭐 그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좀 나오는 것 나오고 같아요.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예. 사실은 제가 또 그 관련해서 오래전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즈음에 제가 문파라는 책을 냈거든요. 문파. 예. 문파라는 책을 냈는데 예. 사실은 그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 활동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요한 기관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책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논쟁의 중심에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책에 대해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 주권자가 새로운 주권자가 출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주권자가 출연하는데 왜 이 새로운 주권자가 출연하는가? 어떻게 출연하는가? 이들이 만들어갈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야만 했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걸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층위에서 조금 철학적으로 한번 문제를 처음부터 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팬덤 정치. 그러니까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 네, 그것에 요새 또 조금 뭐 유튜브 정치 뭐 이런 게 정치.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좀 재밌는 것은 일단 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얕게 할까요? 준비한 대로 알아서 하세요. 네. 그게 조절이 또 되시니까.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부캐식으로 합니까 오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적 다수의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도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보편적 의견과 의지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보편적 의견과 의지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아니면 다수의 의견과 의지를 곧바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중들의 의식은 아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니야? 이게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 학교 다닐 때.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론을 보면 다수의 의견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다수의 의견을 어느 시점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현해야 되죠.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건 결정인 것이 어떤 순간의 결정,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전략적 결정이지 민주주의란 뭐냐? 보다 보편적인 의견을 찾아가는 정치 의견 형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의견을 보다 보편적인 의견을 쟁취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러네. 관여하는 것이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주권자란 다수에 포함돼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게 주권자가 아니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주권자거든요. 그 주권자가 통치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댓글 행위가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겠군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댓글. 댓글도 당연히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댓글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없다. 댓글 어디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게 저는 욕을 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왜 그걸 부정적으로 보죠? 우리 평상시 욕할 수 있잖아요. 욕하죠. 왜 근데 댓글에서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저는 그런 게 다 스스로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내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라면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스스로 정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있어요. 생각해요. 예. 이와 관련해 조금 어려운 철학적 용어가 있는데 장작 루소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장작 루소, 장자크루스. 에밀, 에밀. 예, 이런 책도 쓰고 네. 또 사회경론 이런 책도 쓰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 뭐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장작 루소. 예, 정작 어디선가는 그렇소. 들어본 것 같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해주니까 루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은 루소 듣고 싶었죠. 예, 루소.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의견의 합이 정치의 힘인가? 즉 다시 말하면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의 합인가? 아니면 보편적 의지, 즉 일반 의지를 추구하는 것인가? 라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말했고 방금 같이 의미에서 공화주의자라면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일반 의지를 찾아내는 신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란 말 자체가 레스포블리카라는 말은 포블릭이 말하자면 대중이 시민이 주권자가 보편적 의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장작 루소의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일반적 보편적 의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민주주의로 봤다면 우리가 더 유명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누구예요? 애덤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꼭 등장해. 애덤 보이지 않는 스미스. 손. 애덤 스미스도 철학자입니다. 예. 원래 도덕 교수로요. 도덕 철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도덕 철학을 가르친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애덤 스미스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 다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애덤 스미스가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밤 우리가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예를 들자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 등이 방직 주인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밤 따뜻한 음식을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공적 의견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의지보다는 사적 이익의 총합이 민주주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이것만 강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의 교환 가치, 즉 시장의 가치는 시장이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규제를 받습니까? 규제를 받죠. 그렇잖아요. 배우 규제를 받잖아요. 네.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 자유를 둘 것인가를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가 곧 공익이다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그건 아니지.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지금 최욱 선생님이나 앵커님이나 같이 후자 쪽을 드는 거죠. 후자죠. 대체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후자가 성향이, 진보예요. 성향이. 후자지. 네,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 생각하면 좀 보수인 거예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진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정책을 가지고 말할 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팬덤 정치를 말하지만 팬덤 정치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유사한 말이 있어요. 팬덤 정치 최근에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네. 1990년대 이후에 사용된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2010년도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일반적인 팬덤 정치와 유사한 용어가 있었단 말이죠. 아주 오래동안 정치적 용어로. 팬덤 정치와 유사한 용어가 있었다. 네, 그게 바로 포퓰리즘. 그렇죠. 포퓰리즘이 있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포퓰리즘은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그거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죠. 인기 영합으로. 인기 영합주의, 예. 대중주의. 예.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대체적으로 포퓰리즘을 비판적으로 말해왔어요. 비판적으로 네. 말해왔죠. 그리고 이 포퓰리즘은 극우 파시즘과 연동돼 있다고 끝없이 비판해 왔어요. 그런 경향이 강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방향이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990년대 이후에 좌파 사회학자, 철학자, 정치 이론가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야.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거죠. 포퓰리즘이 출발할 때 가장 기초적인 대립이 있어요. 순수한 대중. 예. 그리고
부패한 엘리트. 엘리트가 부패였어. 근데 민중은 대중은 순수해. 이 구도 속에서 예. 포퓰리즘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 엘리트주의, 반 지성주의. 그러니까 근데 포퓰리즘이라는 것의 전제는 순수 대중이 아니라 우매한 대중을 전제하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매한 대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엘리트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 그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예. 대중은 우리가 흔한 말대로 멍청하거나 순수하거나 또는 깨끗하거나 그런 것도 관계없다는 거죠. 대중도 다양해 그냥. 다양할 뿐이야.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만 정치적 투표를 할 때 그 자체가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 그렇지. 되잖아요. 우리 그때 한번 크게 자각했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퓰리즘 할 때 포퓰리즘 내부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민중은 서민은 대중은 순수해. 엘리트는 더러워. 부패했어. 이렇게 구도를 짜고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물론. 네. 그런데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포퓰리즘 비판하는 것도 똑같은 비판받아야 된다는 것이 2000년에 들어와서 이론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했네. 상탈 우페라든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이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을 구별합니다. 여기서.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파 포퓰리즘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뭔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 뭘 하겠다는 게 없어. 네. 안티. 뭔가 안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이민. 반이민. 반난민. 예. 반페미. 반페미. 반동성애. 반노조. 그다음에 반생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 뭔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것은 배타적인 거예요. 뭔가를 배타적인 우파 포퓰리즘이 있다. 요거는 우파 포퓰리즘이구나. 그렇죠. 요거는 그런데 중요한 관점이네. 원래 대중은 그런 배타적인 성향도 있죠. 하지만 대중은 또 포용하는 성격이 있다. 오히려 거꾸로 약자를 포용하려고 하는 약자 보호하자. 그렇지. 약자나 그밖에 소외된 자를 포용하려고 하는 우파 포퓰리즘도 있다. 좌파 포퓰리즘도 있다. 약자 보호. 그래서 지금은 약자 보호, 환경 보호. 그러면 이들에게 에르노르토 라콜라우라든가 쌍달 우표가 대표하는 이쪽 입장들은 뭐냐면 좌파 포퓰리즘도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어차피 우파 포퓰리즘과 맞서기 위해서 좌파 포퓰리즘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야, 이건 어려운 숙제네. 어려운 숙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 그건 좀 어려운 숙제야. 포퓰리즘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다 가를 것인가?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오히려 배타적 우파 포퓰리즘이 커져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무조건 패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보가.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이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어렵구나.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무조건 비판하는 시대, 그것은 그야말로 낡은 엘리트주의다. 게으른 거야. 엘리트주의다. 게으른 엘리트주의야. 예를 들어서 유튜버 저널리즘을 항상 얘기하면서 이게 FM 코리아, DC 인사이드 요놈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매불쇼를 놓고 가로 세로를 동일선상에 놔. 그래 놓고 하나는 뭐 좌, 하나는 우로 해가지고 동일선상에 놓다고. 그러면 나는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아주 게으르고 게으른 거야. 또 다른 의미에서 극우적 정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건 엘리트주의라는 게 게으른 엘리트주의. 게으른 엘리트주의로 갑니다.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없어. 자, 그런데 포퓰리즘과는 다른 형태의 팬덤 정치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팬덤. 포퓰리즘과 또 포퓰리즘과 달라. 또 달라. 이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포퓰리즘하고 팬덤 정치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여러 가지. 자,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 자, 포퓰리즘 아까 기본적으로 부패한 엘리트. 엘리트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순수한 대중을 선호하는 쪽으로 처음에 형성을 했어. 그러다 그런 구도가 좀 명확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은 좌파든 우파든 어떤 특성이 있냐? 지도자와 즉 이것을 이들이 공유하는 담론을 생산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담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팬덤이에요? 포퓰리즘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확실히 나눠지진 않지만 뭔 말인지 알겠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팬덤 정치가 반대 끝처럼 보이잖아요. 팬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를 향한 열망이니까 여기는 스타는 노래를 생산하고 여기 소비자는 팬은 소비만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1990년대 이후 그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요거는 일방향이냐 쌍방향이냐의 문제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산과 요거 좋았다. 요거 좋았어.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아. 요거 좋았어. 현대 팬덤 문화는. 근데 팬덤 문화보다도 정치가 보니까 팬덤의 성격과 현대 정치가 오히려 더 유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들이.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그 대중들이 노래나 듣고 스타나 추종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이거 현실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스타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최초의 스타는 철학자. 고대 그리스에서 스타들은 대부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리고 철학자예요. 철학자 맞아요. 학자도 있죠. 야, 너 나 비웃지 마, 마 자식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치는 오랫동안 그 스타였지만 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구역들이 많은데 현대에 와서 스타 시스템이 지금 연예인 스타 시스템이 막 생겨나기 전에 대부분의 스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나 또는 예술가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스타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모차르트 만나고 싶어서 다 난리였어요. 난리였죠. 또 그 사람 음악 같이 하려고 했고 또 철학자 중에 세계적인 스타 가장 유명한 스타가 있어요. 볼테르라든가 다 있지만 장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문화는 팬덤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이거 팬덤 문화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산에 직접 관여한다는 거예요. 관여를 해버려. 관여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나오면 단순히 철학자가 자기 얘기 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댓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철학이 바뀌어. 영향을 또 영향을 받아. 줘. 그렇지, 맞아. 그리고 그러네. 그 책을 장폴 사르트르의 책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사르트르가 이랬나? 아니면 팬들이 바뀌었나? 헷갈리는 정도예요. 이런 문화가 생겨나면서 예를 들자면 당시에 사르트르는 우리가 계약결혼으로 유명하잖아요. 모르신가요? 계약결혼. 인류 최초의 계약결혼. 시모네 드 보부아르라는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계약 결혼했어요? 시모네 드 보부아르라는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제2의 성을 쓴 페미니즘의 출발이라고 하는 시모네 드 보부아르라는 철학자 그 철학자와 결혼을 했고 둘이 평생 계약결혼을 했다. 이걸 유명하죠. 결혼이 다 계약이죠.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하면 집중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17세기, 8세기에 유럽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은 계약인가 그 이상인가요? 그건 다음에 그건 다른 주제니까. 샤르트르 기다려. 샤르트르 딱 기다려. 칸토 해결이 되겠네요. 칸토 해결이 기다려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그러니까 어떤 계약 결혼이냐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계약이 결혼이지만 결혼한 순간 뭐죠? 계약이 종신 계약인 거예요. 네. 끝날 때까지 해체할 수가 없어. 해체하려면 누가 동의를 해야 되고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1년만 계약해. 예를 들자면 그런 계약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유명했던 사르트 같은 철학자들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가 어느 카페에서 뭘 마시고 어느 가게에서 옷을 사고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스타였다. 스타였다. 그러니까 스타란 게 대중문화에서만 생겨난 걸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기획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도 있지만 원래 대중이 문화에 예술에 학문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이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동원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동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아직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팬덤 정치 하면은 그냥 몸서리 친다고. 동원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원 정치.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도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끝없이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팬덤 정치 비판하는 사람 전부 보세요. 오히려 동원해. 동원하지. 팬덤은 오히려 자연 발생적인 그렇죠. 거죠. 동원의 정치예요. 그런데 팬덤 정치는 뭐냐? 동행의 정치다. 야 이거 좋았다. 동행의 정치. 동행 정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팬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미권에서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동원의 정치냐, 동행의 정치냐. 팬덤 정치에 관한 영미권의 깊숙이 연구한 학자들은 옛날처럼 그런 싸구려 비판 안 해요. 그런 비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아직도 반감을 가진 정치인과 기자들이 주로 비판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편하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정치인과 기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인과 언론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대로 하면 재연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의라고도 하고 대의민주주의 할 때 대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을 즉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그들은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대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그 밖에 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의 이름으로 방송에 나가거나 신문지상에 글을 쓰는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가 국민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가기를 바라고 어떤 의사행성을 했는지를 그대로 대변해야 된다. 그렇지. 그게 대의정치 아니에요. 그게 대의정치지. 그렇잖아요. 특히 정치인은 더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언론도 사명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기들이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 그것도 보이지 않게. 지금도 그래요. 예. 보이지 않게 즉 대의기관으로서 공적인 대의기관은 정치인이라면 비공식적 대의기관이 언론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이 의회와 언론이 자기들을 대변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스스로를 대변하는 시대가 이르렀어요. 그렇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중요한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인데 팬덤 정치를 연구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팬덤 정치는 국민이 스스로가 사실 대의까지 한다는 거예요. 좋았다. 이거 좋다.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세력이 없는 거야. 언론도 내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고 국회의원도 내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아. 그렇죠.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팬덤 정치다. 야, 이거 좋았다. 그래서 팬덤 정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즉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정치인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동원되는 건 팬덤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동원이고. 그게 동원이에요. 우리는 동행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들과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팬덤 정치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그 철학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확 열받는데 최근에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거의 지금 최근에 많이 다뤄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 얘기 실명을 해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 박상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죠. 이분이 팬덤 정치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는 눈치 보지 않겠다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척을 했단 말이죠. 눈치 보지 않는 게 멋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 그거 생각나서 갑자기 와 이렇게 화가 뒤늦게 막 올라오네. 누구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야.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아니 자기 사명이 그거라니까요. 대의정치라며. 막스 베버가 더군다나 막스 베버가 책임으로서 정치 얘기할 때 정치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세 번째가 눈치예요. 그렇지. 눈치 보는 게 독일 말로 아우겐마스. 이게 아우겐 눈이 아우겐마스야? 네, 아우겐마스. 눈치를 봐야지. 당연하죠. 그 의무야. 근데 나는 눈치 안 보겠다고 멋있는 척하니까 언론이 다 받아줘요. 곽상원 의원한테 공부하고 싶습니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 소명으로서 정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 기초거든요. 기초 중에 그쵸. 그건 유튜브 아니니까 그건 보세요. 그 책이니까. 유튜브는 좀 무시하는 것 같더만. 책이니까 보시라고. 그건 무시 안 하시겠지. 정치인 중에 막스 베버의 이 책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읽은 사람 별로 없지만. 그게 아까 아우겐마스. 아우겐마스. 눈치가 있어야 돼 정치란 게. 눈치 봐야 돼. 정치인은 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국민을 동원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이 아니고 지배자예요. 지배자. 그렇습니다. 옛날에 말하면 통치자. 지금은 통치 시대가 아니고 공치 시대, 협치 시대예요. 거버넌스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먼트 시대가 아니고 거버넌스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팬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팬들은 뭐냐? 지속성이 있어요. 현재 팬덤 정치는. 팬들이 그냥 예전에처럼 예를 들면 A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고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노래를 해석하고 의미를 확장하고 더군다나 그것의 문화적 정치적 가치를 확산시킵니다. 지금 K-pop 데모노토스 보세요. 무수히 많은 해석이 나오고 복제가 됩니다. 난리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 소비자입니까? K-pop 데모노토스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순 소비자예요? 2차 생산자네. 그렇지. 와. 그리고 다음 K-pop 데모노토스 2판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관계를 그 상호성을 지속성을 더군다나 이 지속적 감정적 행동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행동주의 이름으로 많은 해석이 되고 있어요 팬덤 정치에 대해서. 단순하게 관람한 자가 아니에요. 같이 행동하고 같이 책임지는 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지 말까요? 시간이. 아니 이거 저보고 최욱 너 좀 눈치 좀 챙기라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눈치 많이 보지 않아? 눈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정당 정치와 팬덤 정치가 있잖아요. 정당 정치,
팬덤 정치가 있다 그러면 정당 정치와 팬덤 정치가 지금 이렇게 중첩돼 있거든요. 중첩돼 있는데 왜 정치에서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가? 점점점 앞으로 점점 강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막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 당연히 이건 100% 강화됩니다. 이유는 간단히 몇 가지가 있어요. 강화돼요. 저는 현실적인 말하고 현실적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철학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의 방향이 하나의 이념이 시대를 선도할 때는 팬덤 정치는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의미가 없지. 네, 팬덤은 아까 말한 동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 막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런 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또 불확실할 때 나타난다는 다시 거죠. 말하면 지금 세계는 하나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양해. 예, 그야말로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는 그 어떤 지식인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지도자도, 정치인도 하나의 방향으로 대중을, 국민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나한테 또 큰 가르침이다 이거는. 예, 그 누구도. 그러면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 뭐죠?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의견과 의지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민주주의. 지금 유일하게 팬덤 정치라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엘리트화되고 있어요. 정치가 엘리트화. 네, 이것은 민주주의 공화정의 큰 저해거든요. 위험 요인이거든요. 엘리트화 된다는 게 단순 엘리트화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화가 일종의 세습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없는 게 공화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족이 없다고 해서 공화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족이든 왕이든 심지어 시민 계급조차도 세습이 안 됐을 때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도 세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화국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가 특정한 이념을 상실하면서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집안이 정치 엘리트로 세습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은 특히 심하고 일본은 특히 심하고 미국도 심한데 프랑스나 독일에서의 경우조차 특정 집안은 아니지만 특정 정치 집단이 계속해서 교체되지 않고 세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엘리트화 됐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집단만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치가 양극화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일반 국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정치에 짐전머리가 났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그게 이 여론 조성하는 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잖아요. SNS에 이런 능력이 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도입해 나가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민주주의로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괜히 자랑할 만한 게 아니고 이 팬덤 정치의 형성이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힘이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자 그러면 그만하시죠. 그만해. 이거 중요하네. 이거 진짜 중요하게 나오는데. 진짜 중요하게 나오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아니고 팬덤 정치가 시작된 것은 대체적으로 노사모부터 시작됩니다. 노사모라고 한국식 일반적 평가예요. 그게 일반적 평가 노사모. 그러면 노사모 저는 팬덤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팬덤 정치를 주도하는 조직적 실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조직적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팬덤 정치가 왜곡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동행되지 않고 나중에 동원체계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노사모는 어떤 조직이었냐? 실체가 분명 있습니다. 실체가 있었어요. 조직이 있었잖아요. 조직이 지도부가 있었고 지금도 유지되잖아요. 사실.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지만 동행체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동행체제이지만 실체가 있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있어 그러면. 그렇지만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큰 울림을 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했다. 한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위험성이 있었다. 두 번째. 약간 이제 권력화로 또 연결될 수 있겠군요. 동시에 팬덤 정치지만 사실은 실체도 명확하고 더군다나 실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동행이 아니라 동원체계로 만들어진 게 박사모다. 박사모가 이제 시작이에요. 다 똑같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노사모와 박사모는 전혀 다르다. 동행체계냐 동원체계냐. 동원이냐 동행이냐. 이것은 가장 큰 차이죠. 그다음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안철수 현상. 안철수 현상은 실체적 조직은 없었습니다. 실체도 조직도 없다.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실체적 조직은 없었으니까 안철수가 이들의 뜻을 서로 교우작용을 잘했으면 큰 정치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안철수 현상,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의지를 잘 따르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걸 자기의 정치적 소유물로 만들려고 했어요. 사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 사후적으로 그렇게 또 해서 사유하려고 했어요. 사유하려고. 그러면 팬덤 정치의 팬들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짧은 한 순간만 보면 팬덤 정치가 우매할 수 있으나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습니다. 우매하지 않네. 그렇죠. 와, 이게 아주 본질입니다. 그다음에 문파가 있어요. 문파. 문파 제가 썼다는 거잖아요. 문파에는 문파. 실체화를 끝없이 시도한 문파가 있었고 그 실체화를 거부한 문파가 있었어요. 그 또 싸우세요. 그 그거 대립이 해서. 있었죠. 야, 재밌네. 대립이 있었고 결국은 그 실체화를 거부한 문파가 민주당 범민주 진보 세력의 주도적인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실체화를 끝없이 시도했던 사람들은 어. 나중에 윤석열 쪽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신기하게. 야, 그 재밌네. 그러니까 실체적 자 제가 여기서 이 팬덤 정치는 중요한 게 실체화되면 안 되고 사유화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실체화되고 사유화되는 순간 그 팬덤을 형성했던 정치인을 죽이거나 또는 거꾸로 위험죄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밌네. 이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처음에 못 깨닫고 모르고. 이게 팬덤 정치가 아주 중요하구나. 그건 빨리 깨달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의사형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성남시장실에 그러면서 이거 뭐가 되겠는데? 이거 내가 잘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네. 엄청 좋아하고 팬덤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생각해요? 송가역을 만듭니다. 손가역이라는 손가락 걸 혁명군. 만들어. 네, 실체를 만든 거예요. 실체를 만들었어. 네. 실체를 만들고 네. 거의 사유화에 가까웠죠. 사실은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 어떻게 됐죠? 2017년 대선에 만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들이 지나치게 같은 손가락 혁명을 만들어 출정식이라고 손가락이잖아요. 저걸 만들어서 출정식이라고 2017년 1월부터 대선까지 뛰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일이냐? 이들이 결국은 이재명을 고난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다시 말하면 민주당 당시 주류, 즉 문파 내에서 실체화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주류가 됐던 문파 세력, 즉 민주당 세력들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적대시해버려요. 실체화되면 왜 문제가 생기냐? 주도권 싸움이 생기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적대 정치를 합니다. 적을 끝없이 만들어내요. 자기들이 언젠가 그 자기 지분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때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거의 정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적대적인 비판이 있었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진실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팬덤 정치를 실체화하거나 살체화하는 순간 내가 사유와 의도가 없더라도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결국은.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고백하고 2018년에 송가역 해체 선언을 합니다. 해체 선언을 해요. 네. 그것이 오늘날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끌어올린 힘입니다. 이게 선언적으로 합니다. 해체를 얘기하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에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후 끝없이 팬들과 함께 동원하지 않고 동행하면서 의견과 의사를 형성했지 단 한 차례도 그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실체화하거나 사유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까지 오는데 팬덤 정치 다시 말하면 지지자들과 주권자들과 함께하는 정치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야, 이거 마지막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들이 뭐냐? 막 이준석과 캠코의 관계라다 이런 것들이. 캠코가 아니라 펜코. 역주행하는 집단들이에요. 이건 약간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네. 관심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그 고난을 뚫고 왔는가? 원래 고난이 시작된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송가역 때문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한순간 큰 정치인으로 만드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야, 이거 재밌네. 팬덤 정치 실체화하고 조직화하면 사유화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나를 죽이는 쪽으로 그렇죠.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건 현상, 즉 팬덤 정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으로 존재. 현상이란 뭐냐? 실체는 없지만 작동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작동한다. 야, 이거 좋다. 거기에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함께 할 줄 알아야 되지. 야. 그 실체가 없으니까 막 실체를 만들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맞아. 그런 순간 곧 당신을 향하고 있다.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오늘. 오늘 너무 좋은데. 와, 진짜. 그리고 세상은 지금 워낙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담론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지도자, 없습니다. 지식인, 없습니다. 철학자는 존재할 수 그리고 없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에 나와서 좋은데. 회장님이 우리 회사는 이리 가야 돼 하는 사람은 곧 회사를 망가뜨린다. 좋아.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여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봐야죠 당연히. 예,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뭐가 진짜 여론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고 막 보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정반대에 대한 판단, 평가가 내려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나는 과연 여론을 내가 살핀다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한 사안을 두고 정반대 평가가 내려져. 내가 솔직하게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국혁신당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필이면 또 매불쇼에 최강욱 의원이 또 출연자야. 네. 근데 2차 가해성 논란이 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불쇼에서 과연 사과든 해명이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연을 저희 쪽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누구는 야 최욱이 너 그래도 용기 있는 건강한 선택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 정말 쓰레기 같은 놈, 의리도 없는 놈, 인정머리 없는 놈, 정말 저런 놈 때문에 대한민국 특히 진보가 안 된다. 이런 정말 구독 취소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 예, 예를 들면은 믿기지 않네. 딴지 쪽에서는 네.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네. 네, 실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갈리는 평가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뭔가를 선택해야 돼. 이 쉽지 않은 숙제예요. 항상 이 숙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일단 한나 아렌트가 예. 한나 아렌트란 정치 철학자죠. 네. 정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사유를 불가능하고 반드시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선택하지 않고 사유하는 것은 기망이 된다. 이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국, 최광욱 또는 조국 혁신당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매 순간 사유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 사유와 선택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솔직히 인간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네, 그렇죠. 근데 매번 저는 그걸 강조해 왔으니 나는 사사롭게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당연히 선언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럴 때는 선택보다는 사유를 오래 해요. 이런 과정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최욱 앵커님의 입장에 있다면 저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유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선택을 굉장히 해야 짧아요. 된단 말이에요. 무려 이게 1시간밖에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1시간 안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내가 사유하는 방향이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아니었다고 무조건 비난하면 그건 우리 전체 주세로 가자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선택 반드시 해야 되죠. 그건 중요한 반드시 문제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은 사유에도 허용해줘야 된다. 사유하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 기를 수 있고 또 선택이 서로 다를 수 있을 때 그 선택의 기반이 된 사유를 존중해주는 기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 입장이 있지만 제 입장이 선택적으로 한쪽이 강조할 뿐이지 확실히 이거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 사람은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고충을 가지고 그걸 쉽지 않거든. 적과 아군으로 분류한 순간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이 모든 사안이 영과 일로 이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강요받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거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래도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지. 예. 나를 비판한다고 그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 모든 과정에 이런 유사한 과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있을 때마다 많죠. 자주 있죠, 많이 진짜. 있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최욱 앵커가 그때마다 선택을 하잖아요. 네. 선택을 할 때 저는 출연자니까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선택이 대체적으로 중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한 거겠죠. 그런가요? 안 그러겠어요? 야, 이거 또 내가 큰 생각하기에 힘이 되네요. 선택이 최욱 앵커님의 선택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 안 나오는 거는 선택을 나밖에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야, 이거 큰 또 응원이 우리 되네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근데 거죠. 이제 누구나. 옆에서 보는 최욱 씨 옆에서 보면 그래도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시는 분이 그렇죠. 이 선택을 했을 때 그래 최욱은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설득이 좀 돼 있다 보거든요. 예. 그것도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예. 것 같습니다. 너가 나를 좀 지켜보는 거야. 당연하지. 날 뭐 생각 없이 맨날 앉아있고 나를 또 지켜보네. 일관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관성인데 네. 그 일관성이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평상한 방향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체육 앵커께서 엉뚱한 선택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까지 네. 와주십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좀 큰 응원이 됩니다. 눈물 나네. 아니,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해서 그랬었는지 네. 굉장히 또 뭉클합니다. 네. 큰 틀에서 그런 네.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매불쇼를 보는 대부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좋았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욕심을 가져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박구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주 길게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좋았던 것 같은데. 늘 뭔가의 깨달음이 있고 오늘 나는 울림이 있네요.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감명. 오늘 왜냐하면 제가 가장 고민하던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네.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 내용 좋았는데 이 좋아요가 좀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들지? 좋아요가 많이 안 줄어. 되네요. 많이 줄었어요. 네. 네, 많이 줄었어요. 네. 좋으셨으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도 진짜 생방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